휴가는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자 제자 중에서 덕행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4명이었죠. 안녕민작은 연배구 중궁인데 공자의 평가에 따르면 그만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만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아직 뭐 오늘 원고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정점도 있고 그리고 뭐 자상호, 뭐 금장, 뭐 공야장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야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제자들은 안녕민작은 연배구 중궁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한데 왜 그러냐면 안녕민작은 연배구 중궁도 이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른바 이제 광사, 미친 선비들 뭐 이런 뜻인데요. 광자 그러면 좀 미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논어를 아무리 제가 번역본 여러 개를 참고를 해봐도 광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번역한 책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뜻이 큰 사람, 아니면 진취적인 사람. 진취라는 말이 이제 논어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또 광자 말고 견자는 고집센 사람, 뭐 이 정도로 이제 풀이를 해놨는데 그나마 그게 좀 적절한 거죠. 근데 이제 뜻은 미칠 광자니까 광자 그러면 미친 사람이고 광사 그러면 미친 선비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 보기에 미친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쳤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공자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시절이, 공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냐면 진체지간입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경을 당했죠. 진체지간에서 7일 불화식, 7일 동안 화식을 못했다. 밥을 지어 먹지 못했다. 화식은 이제 불을 지펴서 음식을 끓여 먹는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자가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돌아간다. 귀여 귀여. 두 번 그래요. 귀여 귀여. 돌아가자 돌아가자. 맹자는 이제 합교래요. 합은 이제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그러니까 합으로 읽는데 합을 하다가 합이 된 겁니다. 어찌 아니할 합자입니다. 그래서 합을 하다가 합쳐져서 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위 하다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이런 뜻인데 이위가 합쳐져서 위가 되고요. 뭐 지연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지연 합쳐져 가지고 전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합은 어찌 아니할 합. 합규어래리요. 뭐 호래는 의조사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논어에는 귀여 이렇게 되어 있고 맹자에는 합규어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자 어디로? 논하라로. 자기 논하라. 자기 고향 논하라로 돌아가자는 거죠. 논하라를 떠나왔을 때는 이른바 이제 제나라에서 미녀 악대를 보내서 노나라의 임금 그리고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개환자 그리고 이제 공자 사이를 이간시킨 거죠. 이간시켜서 이제 공자가 쫓겨나다시피 위나라로 가고 또 제나라로 가고 또 진나라 채나라 거쳐서 이제 초나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노나라 떠나와서 이제 13년 이상을 이제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룰 가망성이 없다 싶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당지 소자 관간하야 우리 마을의 소자들,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노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노나라의 소자는 어린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제자들은 관간하야 그때 이제 광자와 견자가 나옵니다.
광간하야. 광은 이제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간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면 이제 되는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죠. 광간하야 비연 성장이나 찬란하게 문장을 이루었지만 자질은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비연은 이제 찬란하다는 뜻이고 성장, 문장을 이루었다. 이때 장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보불 문장 이러면 옷의 장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덕이 훌륭하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높은 지위가 덕을 말한다. 이 말이 안 되지만 덕칭기위 이 덕이 칭기위 그 지위가 걸맞아야 한다. 이게 이상이죠. 위는 이제 높은 자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덕이 훌륭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나타내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이루었지만 부지소위 제주로다. 이렇게. 재단할 줄을 모른다. 부지는 이제 모른다는 뜻이고요. 소위 제지. 이제 그 옷감을 재단하는 거죠. 문장은 훌륭한데 그 문장이 이제 옷감이라면 그것을 재단해서 이제 꼭 맞는 옷을 맞추어서 입는 건데 그걸 못한다. 부지. 그것을 그 아름다운 문장을 그 아름다운 자질을 재단할 줄을 소위 재단할 줄을 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노나라에 있는 광자들을 이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자와 관련된 기록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덕 중행이 이어진 데 이건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중행을 얻지 못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행은 중도를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군자죠. 군자를 얻어서 여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필야 광견원자 반드시 광자와 견자일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광견 미친 사람들 그리고 견 고집센 사람들 광견 논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고 맹자에는 이것도 같은 글자입니다. 견 글자 모양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견은 고집센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광자나 견자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자는 진취요. 진취. 진취가 이제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견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견. 맹자에는 요렇게 써져 있고요. 견자는 유소부리. 유소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 네. 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 이게 견자입니다. 견자는 뭐 고집센 사람 이 정도로 풀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죠. 근데 그때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근데 그런 사람인데 광자는 진취라는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진이라고 하는 건 넘어가는 거거든요. 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장자에 보면 포정해우가 있는데 백정이 소를 잡아요. 백정이 소를 잡는데 얼마나 이게 소를 잘 잡는지 문예군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의 백정들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칼을 갈아야 됩니다.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칼날이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야 되고 또 솜씨 좋은 백정이라 하더라도 뼈를 건드리지는 않지만 살코기를 계속 베어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또 칼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주인공 이 백정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 소를 잡았는데도 칼을 한 번도 안 갑니다. 그 칼이 막 숙돌해서 막 갈아낸 것 같거든요. 근데 소를 이제 쫙 해체하고 나니까
그 뭐 표현이 뭐 절묘해요. 일단 쇳불을 잡고 소를 꿇어 앉힌 다음에 어깨에 기대고 무릎으로 누르고 슥싹슥싹 칼질을 하는데 그 칼질하는 소리가 경수, 이 노임금이 지은 함지학의 약장,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슥싹슥싹 칼질 착 하면 소가 착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문예군이 감탄을 해요. 아, 어떻게 기술이 이 정도에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기술이라고 그래요. 어찌 기합지차원적 기술이 이 정도에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정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지금 발휘한 것은 기술 넘어 있는 겁니다. 진오기하라. 진오기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술을 넘어 있는 거예요. 진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 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의 뜻이에요. 광자들이 가졌던 이 진은 뭐냐? 세상의 가치를 넘어 있는 거죠. 뭐가? 뜻이. 그 뜻을 취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너머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런 맥락.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맹자에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논어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전했지만 완전하게 전해지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공자가 뭐 평소부터 수많은 말을 했을 텐데 전해지는 건 15,0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맹자에 보면 논어에 나와 있는 같은 구절이 인용이 되지만 글자가 다른 게 있고 어떤 것은 상세하고 어떤 것은 더 소략한데 다행히 이 광자에 대한 해설은 맹자에 나오는 것이 좀 더 상세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광자의 뜻을 좀 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이 저거죠. 왜 공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고초를 겪는 그런 상황에서 13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 제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막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하필 노나라의 광사들을 그리워했는가 이게 이제 일단 의문이죠. 뭐 더 군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광사들을 이야기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문은 좀 우리가 읽다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맹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직접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만장이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만장이라는 제자가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요. 논어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자께서 공자제진하사 뭐 제가 다 써놨습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합교례리요 돌아가자. 오당지 소자 광견하야 우리 마을의 이 어린 제자들은 뜻이 높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취하야 불만기초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불만기초요. 불만기초. 그 처음을 잊지 않는다. 이게 광자의 조건인 거예요. 진취와 불만기초요. 진취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뜻을 가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넘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통 포기하잖아요. 보통 포기하거든요. 이사 같은 사람은 바로 포기합니다. 예. 뭐 스승순자를 욕하면서 떠나죠. 그래서 공공한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고 천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의 규칙에 맞춰서 거기에 영합하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인생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다가 포기하죠. 그 처음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을 잊어버리죠. 처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을 잊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는 사람, 그게 광자. 근데 그러면 왜 공자가 그럼 안현민작은 연배구 중궁을 얘기하지는 않았던가? 물론 이제 안현은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너한테 돌아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이 광자들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안현민자구 연배구 중궁은요
후지소이제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 있지만 재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녕민자건 연배구 중궁은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 있고 그거를 능히 재단할 줄도 알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안 듣는 거죠. 그 군자들이죠. 안녕민자군 연배구 중궁은 군자는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공자가 광자를 그리워하는 거는 그런 식의 몇 가지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공자의 성격 속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건데요. 어떤 성격이냐? 그건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 2페이지 위쪽에 보면 불만기초 얘기를 제가 써놨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처음처럼 현실적인 구속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게 진취라는 뜻인데, 그 진취 다음에 나온 게 불만기초가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처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도 뭐 그런 좌절을 여러 차례 느끼잖아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죠.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이제 타협을 해야 되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치란 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웃긴 소리 막 그래도 최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패할 텐데 그래 실패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의 미학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다는 거 알면서도 할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말에 의병운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립운동지 혈사 뭐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의병이 일본군 쪽에서 일본의 기록입니다. 비적이 출몰을 했다. 그게 의병이거든요. 자기들 입장이 다 비적이니까. 비적이 출몰을 하면 70여 명이 출몰을 해요. 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본군 헌병이 3명이 출동합니다. 3명이 출동해서 74명인가를 다 죽여요. 왜냐? 이쪽은 총이고 저쪽은 쟁기 쇠시랑 이런 건데 뭐 상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취재한 뭐 영국 기자들도 있고 그럽니다. 한국, 이제 그 당시 조선에 와서요. 근데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뭐 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병들의 사진을 찍은 건데 총을 들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한 분에게 저 총을 들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진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총 든 의병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을 들었다고 거기 그 사진에 나온 그 총들도요, 총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짧은 총, 어떤 사람은 긴 총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군대 체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는 실탄이 없는 총을 들고 있는 거고, 누구는 실탄이 뭐 한 발, 두 발 뭐 이러니까 뭐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죠.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거 왜 했을까요? 그 인터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다 죽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살다 죽는다 실패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실패지만 그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광자는 실패가 예견된 사람입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재단할 줄 모른다. 옷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재단해야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가서 저 재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그 아름다운 자질을 보고 내가 가서 재단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미래를 기약한 거죠. 공자는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직접 어느 나라에 재상이 된다든지 해서 직접 자기가 바라는 것. 뭐 공자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를 만약 여유용하자면 만약 나를 등용하는 이가 있다면 기월 2라도 1년만이라도 좋고 3년이면 유성일이라 3년이면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거든요. 1년만 해도 내가
효과를 볼 수 있고 3년이면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등용 안 됐거든요. 정치에서,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히 좌절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어디다 뒀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그 제자들을 재단하는 것, 여기다 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교육에 희망을 둔 겁니다. 그거마저 이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광자를 얘기한 게 광사, 광자,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그 인물이나 뭐 그 전기를 들여다보면 좀 더 분명하게 광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진취 이 두 글자만 갖고 짐작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불만기초가 도와주긴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 초심을 잃지 않으면 뭐 한때 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죠. 뭐 30대까지 막수를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다. 뭐 이렇게 일본서 유행했던 얘기인데 참 이상한 얘기죠. 30대면 한참 젊은데, 한참 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실 속에서 좌절당하는 상황이 있게 되면 쉽게 버려지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게 이제 광자의 조건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광자인가 이걸 보면 좋을 텐데 공자가 누가 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상백자가 광자인 걸로 추정이 되고 논어에 자상백자가 나오거든요. 자상호고 맹지반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맹자반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정석이 나오는데 정석이 공자 제자거든요. 그게 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맹자가 얘기한 게 그 문장이 기니까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금장, 정석, 목피 금장이나 정석이나 목피 같은 사람들이 이른바 공자가 말한 광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전기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거론된 사람이 금장, 두 번째는 이제 정석, 세 번째가 이제 목피예요. 근데 이제 목피는 전혀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뭐 맹자에 이렇게 목피가 나올 뿐이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없어서 고정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뭐 장자에도 안 나오고 맹자 다른 부분에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금장은 자금장이라고 해서 장자에 나와요. 장자에 나옵니다. 이른바 장자가 이야기하는 도가의 인물이에요. 장자류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 세속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금장은. 그리고 정석은 공자의 제자죠. 근데 얘기해보면 정석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무자가 죽었는데, 노나라 계무자가 죽었는데 의 기문이 가라. 그 상갓집에 가서 그 문에 기대서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축가를 부른 셈이죠. 그러니까 기행입니다. 계무자가 죽었을 때 계무자의 살았을 때의 행실을 풍자한 거거든요. 이거 있기 힘들죠. 그걸 한 사람이죠. 정석입니다. 이 정석이 정삼의 아버지라고. 정참이라고 해야 된다 했지만 뭐 다 정삼이라고 읽으니까 정자죠. 정자의 아버지입니다. 뭐 기행이 많습니다. 정석이 정자를 자기 아들을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그래요. 좀 문제가 있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정자가 아버지가 매질을 하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고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세 유학자들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땐 도망가야 효다. 이렇게. 정자가 효행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후세 유학자들이 아버지가 매질을 하면 도망가야 그게 효고 그걸 그대로 맞고 있으면 그 불효다.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맥락이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때린다고 그냥 맞고 있으면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도 안 좋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 좋고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부자 관계도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인이죠. 근데 이제 이 정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뭐 잠깐 쉬었다가 봐야 되겠지만 전부 뭐 나라를 다스리고 뭐 제후국을 다스리고 뭐 그 엄청난 포부를 얘기하는데
정점은 좀 뭐 목욕이나 하고 신화 읊조리면서 한가하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공자가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러거든요. 네. 공자가 어떤 인물인가 대략 짐작이 가는 거죠. 공자에게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자금장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금장하고 이 자상호하고 그 맹자반 논어의 맹지반으로 나와요. 사람 이름 사이에 아들 자자나 갈지자가 들어가서 조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금장,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장자에. 이 세 사람이 상여위우라 서로 벗이 됐어요. 막역지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죽는 이야기도 아주 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상호가 죽어요. 자상호가 좋으니까 자금장하고 맹자반이 좋다고 노래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공자의 제자 자공이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장이 이제 바로 이 자금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자자는 앞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앞에 아들 자자를 넣어서 존칭으로 쓰는 경우는 춘추에 보면 자주 나와요. 자침자니 뭐 자복경백이니 뭐 아들 자자를 앞에 넣어서 존칭으로 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장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하고 춤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공자의 그 평소의 중용을 중시하고 예의를 따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사람들이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여기 공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 공자가 왜 등장하느냐. 장자가 저 사람이면 이야기가 통할 것 같으니까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거긴 장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식의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장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쪽 저쪽에 다 불려다니는 사람이죠. 이쪽 저쪽에.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도 통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의 세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군자의 세계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규칙과 부합하면 군자가 되는 거고 세상의 규칙과 부합하지 않고 뜻만 높으면 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광자가 뭐 요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미치광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주 괜히 애가 이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돌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보통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면 그런 식으로 규정되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고요. 비극적인 결과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 금장이고 그러니까 장자도 보면 거기에 이제 장자가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장자 처사라 그래가지고 장자 처사장이 있어요. 장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없고 친구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혜시. 혜시가 이제 장자의 아내가 죽었다 해서 가보니까 장자가 그냥 노래를 부르고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시가 이 사람아 싫든 좋든 그동안에 자네하고 계속 살아왔고 자식까지 낳아 키웠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노래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슬퍼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래 내 아내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기밖에 없었고 기 얘기를 합니다. 기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추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송대 이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기는요, 그냥 애매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거 갖고 이게 뭐냐, 자꾸 추구해봤자 대답 없어요. 그리스 희락 철학처럼 그냥, 아톰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이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송대 이기 철학 나오기 이전까지의 기는 그냥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기밖에 없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기조차 없었다. 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제 죽음에서 왔다. 죽음으로 온전하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본래의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내가 왜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야,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삶이란 게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물으니까, 부득불 죽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죽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의 구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대단해요. 장자식 구라죠. 근데 이제 부득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인데 어쨌든 세상의 규칙과 맞지 않으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정석도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다들 이제 계무자는 신분이 높은 귀족이니까 다들 와서 이제 죽은 이를 애도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형식화되어 있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거기다가 기대서 그 삶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정석이요.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이런 걸로도 안 되고 권력과 돈 이런 걸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어떤 음속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요즘이야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양도 없고 아름다운 비판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미리 이제 조율이 되고 미리 연출을 하고 아름다운 사양도 있을 수가 없는 게 다 마쿠 접촉을 해가지고 할래 말래 이러면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안 한다가 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것 자체가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도 하라 그랬는데 거절하면 존경받긴 하더라고요. 그게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다들 하려고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벌써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이게 격이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찾아보기가 어렵죠. 권력과 자본이 그만큼 더 강고하게 그런 폼을 못 잡게 만드는 거죠. 폼도 못 잡아요, 이제. 광자들처럼. 아예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 이제 자금장 정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목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석이나 금장처럼 기행을 일삼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공자가 그리워했을까? 제자들 중에서. 근데 공자는 이제, 그런 제자들을, 재단해 줄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가 가서 이제 아름다운 문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취시켜 주려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나는데 그 원주의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199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좀 살아 계실 때는 뵌 적이 없고 돌아가신 다음에 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봤죠. 노자나 장자나 이런 걸 풀이하기도 했기 때문에 동양고전에 대한 글들도 많고 또 이제 아주 일가를 이룬 서예가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저 장일순 기념사업회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장일순을 주제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가 장일순 선생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고전의 권위를 빌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평소에 댁에서 나와서 시장을 지나 일 보러 가는 데에 20분이면 되는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이제 다 만나고 다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절대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까지 이제 다 만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만나기도 힘들 그런 상황인데 만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여성 연구자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 찾아갔다가 머리 쥐어뜯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거죠. 이게 되게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원주 역전에 그 어떤 그 할머니가, 할머니였는지 아주머니였는지 하여튼 그 손주나 그 자식의 그 등록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소매치기에 간 거예요. 소매치기에 갔는데, 그런 사정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장일순 선생이 이제 그 소매치기 두목을 찾은 거예요. 너 일로 와라. 그래서 빨리 내놔라. 내놔서 돌려드려라. 그랬더니 뭐 한 20만 원인가 썼더래요. 그래서 자기 돈 20만 원 꺼내서 보태갖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야, 영업방해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술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죠. 그거 뭐 경찰서에 신고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그 방법밖에 안 통하고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재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논리를 갖고 접촉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재단할 수 없는데 그런 양반이 재단이 되는 거죠. 공자도 같은 입장이니까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재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좀 비행소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봐야 비행이라고는 저질러 보지 않은 모범생이 비행소년을 어떻게 재단을 할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정서를 알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영업방해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불법적인 행위인데 무슨 그게 영업 예. 근데 그건 작은 죄고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덕이 사람을 감화시킨다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무슨 주교도 아니고요, 뭐 교황도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어떤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뭔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봅니다. 교황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엄청난 권력인 거죠, 사실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교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황이라는 자격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는 자대 안 통하고요. 다 통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안 통하는 데도 있고 그걸로 봐서 어떤 다른 게 개입되어 있는 거지 오직 인격의 힘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장일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된 걸로 보여요. 주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평신도고 천주교 평신도. 이거 이제 확실히 다른 요소가 없이 오직 그 인격의 힘으로 했다. 이걸 이제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다 숨겨주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시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겨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민주화에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숨겨준 게 아니고 본인들 겸손하게 하는 얘기죠. 아니, 이제 오갈 데 없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돌려버릴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 받아들인 것처럼요. 자네 이름 내가 뭔지 몰라. 어쨌든 자네 이름 나의 형제야. 자네 이름이 뭔지 내가 알아 그러죠. 자네가 이름을 얘기 안 했지만 자네 이름을 나는 알아. 자네는 나의 형제다. 이러고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흉악범인데. 탈옥 수고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또 그런 역할을 했고, 공자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빈소를 차릴 것이 없으면 내 집에 빈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죽은 사람의 빈소를 집에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절대 물리치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든지, 어떤 지역에서 호양이라는 동네가 왕따였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호양동자는 호양이라는 고을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호양동자가 찾아오니까 공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이상하게 여기지만 공자는 찾아온 그 순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높이 사서 내가 이 사람 만나줬다고 해서 그 과거의 행실이 다 가리워지는 것도 아니고
나 만나고 와서 또 악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찾아온 그 순간만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념적으로 무관하게 적대시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죠. 내가 원래 민주화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숨겨져서 이게 아니고요. 나는 민주화하고는 별 상관없고, 근데 이게 도망치는 뭐 학생이나 뭐 시인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아주 평범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귀한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뜻과 상관없이도 그 아름답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가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초나라 서편의 여기 이제 잎사귀 엽자지만 일단 섭으로 읽습니다. 보통은 잎사귀 엽자고요. 지명이나 사람의 성씨로 읽을 땐 섭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이제 이걸 엽쪽으로 읽으니까 뭐 엽으로 읽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고 중국 학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국도 옛날에는 섭으로 읽었어요. 고전을 읽으니까 고전의 그 발음 맞춰서 섭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중국 사람은 더 공부를 해야죠. 본래 그 서섭반이라고 논어 집주간에 세주 대전본에 보면 거기 음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전 이 경전을 정리할 때는요 음의를 붙입니다. 발음과 뜻. 뭐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한자를 다 압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발음과 뜻을 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섭자 밑에 서섭반 해가지고 이자에 요건 서고 이건 섭이거든요. 서섭반 반절로 표기를 해서 여기는 초성을 따고 시옷을 따고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을 따서 섭 이렇게 읽게 표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읽었냐? 주자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건 말건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뭐 요즘 중국 사람들이 저 한자를 다르게 읽는다고 우리가 그거 다 따라서 한자를 다 다르게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명도 다 바꿔야 될 것이고요. 뭐 사소한 얘기고요. 이제 이 섭공이 공자를 이제 만나죠. 결국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전에 이제 공자 제자 자로를 만나가지고 섭공이 공자와라고 공자와 만난 대목은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자식이 고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자와 섭공의 대화입니다. 만난 거죠. 근데 요거 만나기 전입니다. 만나기 전에 섭공이 자로에게 당신 선생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로 부대예요. 자로가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로는 뭐 주먹이나 쓰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냥 직설적이고 아주 솔직한 제자죠. 자공이라면 아마 이제 폼나게 얘기를 했겠죠. 자로가 대답을 못해요. 자로 부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제 스스로 뭐라 그러냐. 여해불알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위냐 그 사람됨이 발분 망식하고 이게 지금 섭이라는 나라에 취직하고 싶어서 간 것 같은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발분 망식. 이 분은 흥분이니까 이거 재미를 느낀 거예요. 한번 흥미를 일으키면 망식.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거. 요즘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한번 빠지면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회사 일에 빠지면 좋을 텐데 아닐 가능성이 많죠. 누가 회사 일에 빠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발분망신. 그 다음에 이제 낙이망우. 즐거움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건 근심 속에 사는 거죠.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우환의식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세상을 위한 근심, 우환. 하지만 즐거움으로 그 근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자의 즐거움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논어에 뭐 첫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 유붕이 자원방리하니 불용 낳고 제자들 찾아오면 그절고 그걸로 근심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모든 게 뭐 꼬이고 해도 그거 하나만 딱 되는 게 있는데 공자의 즐거움은 제자들 있는 즐거움이죠. 낙이 망. 이겁니다. 밟은 망신, 낙이 망. 다 망이에요, 망. 망. 이게 육아 스타일이 아니죠. 망. 공자가 스스로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안 얘기해 줬어? 밟은 망신, 낙이 망. 둘 다 망입니다. 양망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먹을 것과 근심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부지, 노지, 장지운이다. 부지, 이걸 모른다. 노. 늙음이 장지, 막 왔다. 장지, 운. 운이는 어조사니까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자인데 운이는 이렇게 말해줄 뿐이다. 어조사니까요. 노지, 장지. 늙음이 막지 오는 것. 자기가 이제 늙는다는 것조차도 굳이 알지 못한다고 왜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석공이 공자 등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벌써 이건 공자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고요. 제자들의 기록에 보면 뭐 거기 적어 놨습니다만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제지하사 제나라에서 소학을 들어요. 선생께서 제나라에 계시면서 제나라에서 뭐 이런 뜻이 제나라에서 문소하시고 문 들었다. 뭐를? 소라는 음악을 들었다. 원래 이 소라는 음악은 아니고 밝을 소자예요. 밝을 소자인데 밝다는 뜻의 그 소리를 소리 염자를 넣어서 악곡 명칭으로 쓴 겁니다. 소화. 누구의 음악이냐? 순임금이 지었다. 밝다고 하는 게 덕이 밝은 거거든요. 덕을 이제 빛이라 그러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 밑에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의 빛이에요. 그 덕이 밝은 겁니다. 왕자의 덕을 노래한 악곡이에요. 소라는 음악이. 소학입니다. 소학. 자제지하사 선생께서 제나라에서 계시면서 소학을 문 들으시고 문소하시고 3월 부지육미라 석 달 동안 너네 석 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3월 불이인할 때 한 계절이 지나가거든요. 날씨가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뭐 하느라고 계절이 바뀌는지 모릅니까? 일하느라고. 그죠? 공자는 음악 듣느라고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눈이 와 있네. 뭐 이렇게. 언제 겨울이 왔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뜰에 안 나가봤대요. 3년 동안. 궁금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칸트는 죽을 때까지 뭐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3월 부지육미라 석 달 동안 부지육미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이건 이제 고기 맛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는 음식 밥 먹는 거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는 거 잊어버렸다. 이건 이제 만년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 50에 비비불란이요. 나이 50이 되면 비단 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50 이상부터 비단 옷을 입게 하고 비단이 적으니까 70이면 비육불포라고 70이 되면은 육고기가 아니면 배불리 먹지 못한다. 육고기를 먹을 수 있게 장만하는 거, 뭐 그 효의 뭐 기본적인 조건 뭐 이런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공자가 스스로 얘기한 것과 제자들이 이렇게 기술한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공자가 음악에 빠졌다 이런 얘기는 노나라 태사가 노나라에서 음악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 태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반, 뭐 삼반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이 있고요. 사 하면은 이 사는 기능직의 우두머리가 사입니다. 사 이렇게 들어가면요. 고대 유물 발굴할 때도 사 들어가면 이 장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연주하는 분야에서 노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태사인데 태사한테 음악을 가르칩니다. 공자가. 음악이란 뭐냐 하면 잘잘잘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공자가 음악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사마천이 사기 세가죠.
사기 공자세가에 보면은 사양자에게 공자가 음악을 들었다, 음악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자가 어느 날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공자가 그 음악을 듣더니 문왕을 노래하는 곡이군요. 뭐 이렇게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사양자가 맞다고 이게 문왕조라고 그러면서 공자를 향해서 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건 좀 지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음악을 듣다가 뭐 누구의 음악이다 이렇게 알아맞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음악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베토벤하면 베토벤 선율이 있거든요. 이른바. 그러니까 꼭 선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베토벤 연구가들이 뭐 교향곡 1번, 2번은 아직 베토벤 선율이 없고 3번부터 베토벤 이른바 베토벤 선율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나오고. 근데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빠져서 많이 듣다 보면 딱 듣고 아, 이거 누구 거 같다 그러면 대략 맞았거든요. 대략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공자는 아니니까. 그것도 뭐 음악에 그 깊이 빠져서 듣는 사람들은 그 맞춥니다. 네, 맞춰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음악의 전문가가 공자한테 절할 정도로 뭐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의 내용이 문왕을 칭송하는 내용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거는 후세에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 노래 소리 자체에 문왕의 덕은 이렇게 가단 쪼고 무슨 순임금의 덕은 뭐 라장 쪼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위진 시대부터 그게 이미 나옵니다. 성무애락론이라 해서 이 소리에는 악곡의 소리에는 슬픔이나 즐거움이라는 게 없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그 미학 이론이 그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뭐 사마천이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어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떠돌았겠죠. 떠돌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음악의 조예가 깊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음악의 조예 같은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자가 추구한 그런 형식미나 이런 걸 공자는 이제 상당히 그 형식미를 중시하는 음악을 추구했고요. 맹자는 아닙니다. 맹자는 대중음악 그러니까 고전 클래식을 그 훌륭하다 아름답다고는 했지만 음악의 정치적 기능을 더 중시했어요. 임금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백성들이 우리 임금 음악 좋아하시네 이러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그런데 임금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러면은 이제 백성들과 여민동락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록 유행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 일종의 그 혁명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충분히 또 부합이 되죠. 근데 이제 공자는 아주 엄정한 이런 이제 뭐 일단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고전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깊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자부터가 사실은 그런 마니아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소학을 평가할 때는 진선진미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하고 또 진미, 지극히 아름답다. 진선의요 우진미의니라. 우진미의니라 이렇게 씁니다. 진선진미의 음악은 소학이다. 순임금의 덕을 노래한 소학이고 위무하사대 무학이에요. 무학은 이제 무왕이 주왕을 정벌할 때의 그 상황을 노래한 악곡입니다. 악곡이 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경전 중에서 가장 부실한 게 악경이죠. 악경은 이제 악서고전이라 그래서 정약용이 그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악서고전이라는 책을 쓰긴 해요. 외롭게 남아있는 책들을 이제 기록들을 엮어서 보존한 게 있긴 있는데 뭐 역부족이죠. 그래서 뭐 오경이 다 전해지고 또 나중에 뭐 춘추 삼전이다 뭐 삼례다 또 효경 뭐 논어맹자 다 합쳐서 13경이 또 그 분투의 노력으로 전해지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악경은 뭐 복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문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악보로 이제 기록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뭐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왕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왕은 정벌한 군주잖아요. 순임금의 일생을 노래할 때는 순임금의 그 치적만 노래하면 되지만 무왕은 전쟁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정당했는가? 폭군 줄을 쳤으니까 정당하다. 이건 이제 무왕의 입장이고요. 강자의 입장이고 백이숙제는 옳지 않다 그랬거든요. 백이숙제가 비판한 가장 중요한 건 불충불효다도 있지만 이 포역포. 폭력으로 폭력을 바꾼 거 아니냐. 이 포역포. 이게 백이숙제는 이 뭡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만 이 주나라 신민이 되기를 거부했죠. 주나라 그 시대의 주나라 신민은 아니지만 일민이죠. 일민요. 예, 은일이다 이거죠. 예. 은일이다 이런 건데 주나라 시대의 간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디. 비폭력.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면 안 된다. 상대가 아무리 무도해도 같이 무도한 방식으로 바꾸서는 안 된다. 그게 무왕. 바꾼 게. 뭐, 이거 참 받아들여지기 힘들죠. 그러려면 당장 이제 군대부터 폐지해야 되고요. 예. 그게 뭐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적인 지식인도 그거를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그렇게 했잖냐 그러면 월드컵에서 잘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보다 축구도 더 잘하고 그죠? 군대도 없는 나라인데 코스타리카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코스타리카도 주변의 그 나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뭐 하면 될 텐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요. 하면 되는 건데 예, 참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맥락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돌파를 하기 어렵죠. 근데 간디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죠. 그 예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범 김구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받들긴 하지만 백범 김구의 글은 한국인들만 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봅니다. 간디는 인도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간디의 글을 읽고 감동하고 하죠. 그 왜 그러냐? 그 자기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포역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영국을 공격하니까 침략 전쟁 중단하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 떨어뜨리면 좋다 한 대 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우리고요. 간디는 그런 거죠. 그건 옳지 않다 이거죠. 뭐 우리를 뭐 어떻게 나쁘게 대하건 말건 간에 그 원자포통 떨어뜨리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게 이 논리에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무학의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자가 무에 대해서는 진미의나 지극히 아름답긴 하지만 진미의나 미진선자라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한 개 깎였어요. 별 한 개가 깎였는데 어쨌든 이게 뭐 음악에서 선과 미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선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마 공자가 지금 요즘의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선을 가지고 음악을 평가하지는 않을 텐데 작곡가의 선악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런 식의 뭐 음악 논편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굉장한 그 음악에 대한 조예나 이런 게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예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뭐 기록 양 자체는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공자가 즐거움을 추구했고 늙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노자나 장자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논어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물었는데도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주자는 바꿔가서 그 내용을 바꿔서 미지생이면 삶을 알지 못하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식으로 바꿨죠. 근데 그건 주자의 해석이고요.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자로문사,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자활, 미지생, 은지사. 아직 삶을 알지 못하는데, 안을 믿지 않으면 아직 뭐뭐하지 않다는 뜻은. 아직 뭐뭐하지 않다. 아직 뭐뭐 아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공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거기다가 뭐 소크라테스나 장자처럼 구라치고 이게 없습니다. 근데 폼나게 구라를 잘 쳐놓으면 장사가 될 텐데 안 했어요. 날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죽으면 더 좋아 뭐 이런 게.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심판에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잘한다는 건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이런. 그건 나쁜 거니까 나한테 다 바쳐. 돈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장사를 안 했어요. 어쨌든 나 삶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게 확실한 거고요. 주자는 이걸 미지생이면 은지사리요. 아직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바꿨는데 안을 믿자가 해석이 안 되죠.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려면 안을 믿자가 아니라 안일불자라든지 비자라든지 다른 글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일미자가 돼서는 아직 뭐뭐하지 않다는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도가나 불교나 이게 그 한당 시대 유학은 그 경전을 보고 나는 훈고하게 치중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글자 한 글자 풀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에도 불태워져 버린 경전을 복원하는 것. 복원은 해놨는데 그 당대의 언어로 풀이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경정의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실제로 사상의 주도는 도교나 불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도교나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전체를 다루고 있죠. 왜 삶이란 무엇이고 늙음, 병들고 이런 고통, 네. 뭐 고집멸도 뭐 이게 다 이런 거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니, 뭐 팔정도니 이게 다 그건데 저런 얘기를 도교나 불교에서는 다 얘기하는데 유학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없고 이것만 중시하긴 해요. 종 이래서 군자의 마침 뭐 이걸 중시하는데 사후 세계에 대한 거라든지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주자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공자가 말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에게는 말해주고 어떤 제자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죠. 이제 그런 뭐 사상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없지 않냐 그러면 뭐 제가 주자를 만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없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공자가 여기 부진오지 장지훈이라 늙음이 이르는 줄도 모른다. 늙음이 이르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죽음 갖고 고민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농담입니다. 늙는 줄은 모르는 게 빠져갖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이거죠. 공자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서 정신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후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걸 찾아보면 뭐 3페이지 하단에 뭐 샤르트르 같은 사람도 그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 책 옛날에 제가 읽었는데 정말 읽는 순간에 좌절을 했거든요. 이게 있음과 없음, 뭐 존재와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무. 거기 나오는 그 구절 한 구를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의식은 옛날에 제가 일부러 외우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 의식은 이렇게 죠. 의식은 어떤 존재가 자신과는 다른 어떤 존재를 함축하는 한에서 그것의 존재 자체에서 그것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존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거만 이런 게 아니라 계속이래요. 참, 난 철학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딱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같은 얘기를 존재는 존재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존재하면 뭔지 안 잡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계속 존재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샤르트르도 그런 점에서 이게 미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아인슈타인도 뭐 시간과 공간 주제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게 잡히는 겁니까, 이게. 그걸 갖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계산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역시 비슷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걸 봐도 그 유명한 물리학 회의가 뭐 1927년에 솔베이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끝나고 이 사진 찍은 게 있죠. 1927년 코펜하겐이 덴마크 수도죠. 거기서 세계 물리학 대회를 하고 했던가? 뭐 사진 보면 이제 여기 쭉 나와요. 쭉 29명이 나온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사진보다 IQ 높은 사진은 없을 겁니다. 여기 29명이 나오는데 맨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29명의 물리학자 중에 19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고, 뒤에 하이젠베르크 있고, 여기에 이제 닐즈 보어가 여기 있고요. 보어가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에서 막 깼죠. 그리고 슈레딩거가 이쪽에 있고, 퀴리가 여기 앉아 있고, 뭐 이래요. 뭐 보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야, 나도 아는 사람 많구나. 그런데 보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논쟁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정상 우주론 아닙니까?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우주는 안정되어 있다 이거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랬죠. 불확정성의 이론 이런 걸 다 거부했죠. 부정했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닐즈 보어가 아인슈타인 신에게 명령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도 있고요. 이게 참 이 사람들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요 황당해요. 뭐 어떤 상자가 있다 치자. 소립자 물리학이 상자가 있다. 이 안에 고양이가 있다 치자. 고양이는 이 공간 안에서 충분히 먹을 것도 있고 숨 쉴 수도 있고 공기도 충분하다고 치자. 그런데 이 안에 폭탄을 넣었는데 그 폭탄이 불발될 확률이 50%고 터질 확률이 50%다. 그리고 폭탄을 넣고 시한폭탄이니까 10초 후에 1분 후에 터진다 하고 1분 후에 상자를 열었을 때 고양이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이랬을 때 이 닐즈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 같은 사람은 고양이가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인슈타인 거기다 그거 말이 되냐. 고양이가 100% 죽어있던가 100% 살아있는 거지 어떻게 50% 살아있고 50% 죽는 거냐. 그 확률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슈레딩거나 이쪽은 관찰하는 것이 진리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인슈타인은 관찰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틀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면 하여튼 그 논쟁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게 좀 비슷한 과죠. 근데 광자들은 아니고 세상의 규칙에 잘 맞춰서 옷도 아주 잘 빼입고 다 넥타이 메고 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리에 가면 넥타이도 메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보통의 그 세상의 가치 홍대용처럼 세외의 세외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 자체가 벌써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근대니까 그게 또 힘을 발휘해서 물리학상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 공자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죠. 상대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한, 그러니까 군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취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군자가 없어서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군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자가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다. 이게 가능해야 그러니까 장자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공자까지 그렇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제자들 이야기 다시 들어갑니다. 예, 선진편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공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어에 보면 뭐 수많은 제자들을 뭐 놓고 가르치고 하는 장면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뭐, 불경에 보면 뭐 유마거사가 뭐, 2평 반짜리 작은 방에 뭐 3만 몇천 명을 넣고 뭐 했다 뭐. 그건 이제 그쪽 얘기고, 이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렇게 2, 3자. 늘 2, 3자라 그러거든요. 두세 제자들. 그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제자 두세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상대를. 여기도 이제 자로, 이건 좀 많이 모였어요. 자로, 정서, 염류, 공서화, 이 4명이 모였습니다. 자로, 정석, 염류, 공서화, 시좌, 공자를 모시고 앉았다. 5명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공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데, 만약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각자 뜻을 한번 말해봐라. 합각은 이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성질 급한 자로가. 물론 이제 이게 자로는 하공자 9세, 공자보다 9세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합니다. 나이 순대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석이 12살 어리니까 정석이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양상은 좀 바뀌어요. 자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성 제국국을 다스리겠다는 포부를 얘기합니다. 천성의 제국이 뭐 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기근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경우에 제가 그런 나라를 다스리면 3년 만에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리고 공자가 그걸 보고 웃어요. 빙그레 웃습니다. 그 다음에 구야 이는 하요, 염류가 이름이 구거든요.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낮춰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제국국을 다스리긴 하는데 자로처럼 이제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소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서화도 역시 제국국 다스리는 얘기를 하는데 역시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소상 정도가 되겠다. 작은 보좌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자가 이제 자로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웃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빙그레 웃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다들 조금씩 낮춰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국국을 다스리겠다. 이 포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정석에게 묻습니다. 정석 이름이 이제 점이거든요. 점아 이는 하요. 점아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점에게 물어요. 그럴 때 대목이 재밌습니다. 이건 차분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고설희런이 금은고 연주, 비파를 연주한다 이 뜻이죠. 이때 북고자는 북이란 뜻이 아니라 연주한다는 뜻만으로 쓰여요. 고금하면 금은고를 연주한다. 고설하면 비파를 연주한다. 비파를 연주하는 소리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원래 자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이 순대로 하면 정석이 얘기해야 되는데 정석이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공자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배경무직을 이렇게 쭉 깔고 있었던 거죠. 고설이러니 비파 연주하는 소리가 희미해지더니만 갱이 사설이 작대와. 갱은 이제 이 비파 소리가 쨍하고 연주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쨍하고 갱이 사설이 작대와.
이 갱자는 뭐 금고를 쿵 내려놓고 이렇게 번역한 판본들도 있는데 이게 쇠금자가 들어가면 악기 소리입니다. 금고 내려놓는 소리가 아니라 연주의 마지막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디크레센드로 이렇게 약해지다가 마지막에 쨍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악곡 하나를 완전히 다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다가 딱 끝나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끝날 무렵이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딱 마치고 사슬, 비파를 내려놓고 일어나서 대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이야기할 때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앞에 이야기들은 생략된 거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춘자에 이 막자는 위도 풀이고 아래도 풀이죠. 그리고 그 초원 너머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막 자체가 점을 못자로 쓰입니다. 저녁 점을 저문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 밑에 나를자가 하나 더 붙으면서 해가 두 개가 돼서 이상한 글자가 됐습니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말막자로 쓰고 이건 이제 점을 못자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논어에는 막자로 되어 있지만 못자로 있습니다. 모춘자에 늦은 봄날에 여기 이제 자자는 시기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석자에 옛날에 고자에 옛날에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춘자 그러면 늦은 봄날에 춘복기성이다. 춘복은 이제 봄맞이 옷이에요. 봄맞이 옷이 성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봄맞이 옷을 마련하고 나면 관자 5, 6인과 관선사람 5, 6인 관자는 이제 자기 벗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자 6, 7인 아이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17명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자기 친구들 5-6명하고 또 어린아이들 17명 데리고 욕호기하고 기는 물 이름이에요. 곡부라는 데가 이게 이제 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사수고요. 그리고 이게 수수고 기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기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곡부, 노나라 수도 곡부가 있고 여기 창평산이 있고 뭐 미구산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공자가 이 근처에서 놓은 거죠. 그래서 수사지학이라고 하죠. 수수와 사수의 학문이다. 공자의 학문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싶다. 욕호기하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풍호 무우하고 무우에서 바람 쏘이고 춘무자에다가 무는 춤춘다는 뜻이고요. 우는 기우제 지내는 곳입니다. 우사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낼 때 춤을 추어서 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요. 하나 가면 땅이고 또 하나 가면 하늘입니다. 사람이 춤을 추고 돌아가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도 춤을 춥니다. 그 기우제 지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비가 오는데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우제 지낸 겁니다. 조선시대에 또 이제 역병이 돌죠. 역병이 돌면 역병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굿도 하고 그럽니다. 임금이 하라고 해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병이 낫거나 하지는 않죠. 조선만 그랬냐? 근데 이제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병의 원인이 전염되는 병원체로 인한 것이다. 이걸 알기 전까지는 가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제사 지내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딴 데로 갔네요, 지금. 기우제 지내는 곳에 가서 풍, 재단에서 풍, 바람 쏘이고 영위기홀이다. 엎조린다. 노래를 엎조리면서 시를 엎조리면서 귀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제자들은 전부 뭐 제국을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뭐 3년 만에 성취를 이루고 대상이니 소상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 어째 뭐 각자 뜻을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는 기수에서 목욕, 늦은 봄날에 봄옷이 지어지면 친구 대여섯 명하고 또 아이들 17명 데리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고 신화 엎드리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여점녀라. 나는 함께 하겠다. 정점과 함께 하겠다. 나는 정점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성리학자들을 그냥 매료시켜가지고 이게 가장 높은 기상이라는 거예요. 오여점야지의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송 성리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주도니를 칭찬할 때 오여점야지의가 있었다. 내가 점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뜻이 있다. 공자도 주도니는 함께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욕망입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죠. 그로부터 자유로운 경제. 그걸 두고 이제 이 주자가 칭찬을 한 게 있는데 그 밑에 쫙 써놨습니다. 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인데요. 정점의 학문은 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가 유행하여, 인욕이 다했다는 얘기는 앞에 제자들은 다 인욕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어쩌고저쩌고. 천리가 유행하여 곳곳마다 충만하여 조금의 결함도 없음을 아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정점의 경지다. 그 때문에 움직일 때 이처럼 조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뜻을 말함에도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의 도리를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 애초부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를 뜻이 없었다. 자기 뜻 버리고 남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슴속이 유연하여 곧장 천지 만물과 함께 위아래에서 함께 유행하여 각기 제자리를 얻는 신묘함이 은연중에 말 밖으로 드러나니 새 제자들이 자잘하게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과 견주면 그 기상이 다르다. 이게 성리학자들의 이상이거든요. 그 때문에 선생께서 탄식하시면서 깊이 인정하신 것이니 문인들이 유독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도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정점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행도 이런 데서 나온 거고요. 계무자라는 권력자가 죽었을 때 문에 기대서 노래하는 기상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 백이숙제의 기상과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이게 결국 그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지학자 위기련이 금지학자 위인이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옛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학문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위인, 남을 위해서 학문한다. 이거죠. 그 자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한 것이고 정점만은 위기제약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정점은 이름이 점이고 자가 석입니다. 그래서 정석이죠. 자는 석이다. 공자보다 12살 어렸으며 정자로 불리는 공문의 후계자 정삼의 아버지입니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이 정점이 바로 공자가 말한 미친 사람 광산입니다. 예기당궁 하편에는 노나라 대부였던 계무자가 죽었을 때 정점이 그 문 앞에 기대에 노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노래를 부른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협으로 점철되어 온 계무자의 생전 행위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 방식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진호가 이제 예기집설이라는 주석을 주의가 그 직접 주석한 것은 사서집주가 있고요. 노노맹자 대학 중용은 전부 주의가 직접 했죠. 서경은 채침을 시켜서 했고 시경도 직접 했고 주역도 직접 했습니다. 또 서경을 왜 직접 안 했을까? 서경이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해지는 서경은 위서입니다. 가짜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게 한나라 시대 상서였죠. 상서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서라고만 했고요. 노노맹자에는 서왈 이렇게 나오지 서경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 상서라고 해서 했는데 건문상서가 있고 고문상서가 있어요. 건문상서는 제남에 있던 복생이 다 외우고 있다가 그걸 이제 구술로 받아 적은 거고요. 고문상서는 공자의 집 벽 속에 감춰놨던 게 발굴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다 실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동진 시대에 이 매색이라는 인물이, 매색이라는 자가 이 공황국이 전했다고 하는 위공전을 바쳐요. 가짜인데, 공자의 그 13세 손이었던 공황국인데, 공황국이 전했다고 하는 위공전을 바칩니다. 이 위공전이 세상에 유행하면서 원래 있던 금문, 고문 상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 2000년 동안 진짜로 읽혀졌어요. 근데 그 최초의 의혹을 누가 제기했냐면 주의가 제기를 했거든요. 주자의리 보면 한 40번 정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다가 가짜인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닙니다. 한 40번 나와요. 이제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복생이 전했다는 고문상서는 어렵고, 금문상서는 어렵고, 이 고문상서는 쉬운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매색의 위공전 안에 보면 금문과 고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자가 어떻게 복생이 어려운 건 다 기억하고 쉬운 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나라 후반기에 염약거라든지 주의존이라든지 또 조선의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밝혀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서경은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서경 강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라 하더라도 워낙 오래된 가짜는요, 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걸 기준으로 정치의 전범으로 삼아서 통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주석을 달고 그걸 갖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서구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플라톤 저작 중에 가짜 많거든요. 알키비아데스 이거 다 가짜인데 역시 그 정도의 그 오래된, 그것도 수천 년 된 가짜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원래 가짜를 만들 때는 진짜와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 진짜도 있는 거죠. 그게 골치가 아프죠. 이 논쟁으로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뭐 괜히 얘기했다 싶네요. 그런데 이제 얘기집설 얘기하다가 직접 안 한 게 이제 얘기가 또 있어요. 얘기 직접 안 했고, 얘기 중에 그 32번째 편인 중용편하고 42번째 편인 대학만 주석을 남겼고, 나머지 주석을 안 하고, 이 진호라는 학자가 주석을 합니다. 진호가 주석을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그 진호 같은 주자학자는 얘기에서 정점의 행위를 기록한 이유는 정점의 행위가 비례의 일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점이 세속의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속의 예절을 기준으로 그를 비난하는 진호의 주석 또한 주제를 벗어난 헛발질이 아니냐. 정점을 제대로 못 본 거죠. 뜻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장입니다. 금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까 맹자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제 장자에 나오는데요. 장자 대종사 편에 보면은, 자상호, 아까 얘기했죠. 맹자반, 자금장. 3인이 삼여위우라, 이렇게 했죠. 3인이 서로, 이 세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됐다. 이게 이제 읽을 때 어렵죠. 자상호, 여기까지는 끊어지는데, 그 다음 맹자,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까 맹자 이렇게 딱 끊고, 반자는 누굴까 하면서 반자 끊고, 금장이 맹자에 나오니까 금장. 웬만큼 한문 공부해도, 자상호, 맹자, 반자, 금장. 4명인데 왜 3인이지? 이렇게.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입니다. 그리고 이 맹자반은 논어에 나오는 맹지반이에요. 논어에는 이 맹지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뭐 춘추좌치전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현자예요, 저 사람도. 근데 이 사람도 좀 이상한 게, 그 논어에 나온 내용은 분이 전할세,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패주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패주한데 전하면 꼴찌라는 뜻입니다. 성적 중에 꼴찌가 전이고, 전최 그러면, 최는 1등이고 전은 꼴찌예요. 인사국고 할 때 조선시대에도 뭐 이렇게 했어요. 전최 그러면 전은 꼴찌, 최는 1등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용기라고 하는 거는 공격할 때는 어디에 서는 게 용기입니까? 선봉, 맨 앞에 서는 게 용기죠. 그리고 후퇴할 때는요. 맨 뒤에 서는 게 용기입니다. 후퇴할 때 맨 뒤에 서기가 더 힘들겠죠. 원래 어차피 전쟁이야말로 이제 미쳐야 하는 거니까 춘추 좌시전에 보면 미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먼저 맨 앞서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수많은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서 끌고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용기가 부족한 자는 나로부터 용기를 사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하는 대목이 춘추좌시전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참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북도 치고 사기를 잔뜩 올린 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때 앞에 서는 게 아마 차라리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패주한다고 하는 게 이미 그 기가 꺾여서 그냥 주랭란 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맨 뒤에 서는 겁니다. 맨 뒤에 서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겠다.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성문 가까이에 도달을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막 채찍질하면서 내가 일부러 뒤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말이 왜 이렇게 안 나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용기죠. 그리고 용기가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보면요.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재화 때문에 생깁니다. 왜 저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돌게 가느냐? 다 돈을 많이 받아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다. 왜 조나라 여자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누가 오든지 맞이하고 하느냐? 그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렇게 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아닌 거죠. 맨 뒤에서만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 성 다 들어오게 되면, 나는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말이 도망을 안 쳐서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면제관 같은 사람. 이게 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막역한 친구가 돼요. 막역한 친구가 돼서 대화를 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귀지 않는 것을 사귀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친하다 그러면은 아주 살갑고 아주 단술같이 달고 뭐 이런데 장자에 보면 군자지교는 담약수하고 담담하기가 약수 물과 같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군자의 사귐은 물 같아서 단 게 없어요. 근데 소인지교는 소인의 사귐은 감양례랑 달기가 마치 술과 같다. 술처럼 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서로 사귄다고 하는 거는 뭐 겉으로 볼 때 아주 절친하고 막역하게 이렇게 막역이란 말이 저기서 나오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귀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막역한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다가 자상호가 죽습니다. 자상호가 죽으니까 이 맹자관하고 자금장이 장례를 치르는데 공자가 자공을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게 합니다. 자공이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작곡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아서 이게 죽은 사람 시신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게 이게 예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이 사람이 어찌 예의 본뜻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돌아와서 공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관절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공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거부하고 만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안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대목이 6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문단을 나눠서 자공은 꽤나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 앞에 건 기니까 보진 않겠고요. 공자를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법에 맞는 행동은 전혀 없고 생사를 도외시하여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예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테두리 밖과 안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가서 조문하게 했으니 나야말로 생각이 얕았다. 이게 이제 방외와 방내예요. 저 사람들은 방외지인이고 방외지사고 우리는 방내지사다. 예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예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게 법이거든요. 아우트로우 이런 뜻이 됩니다. 법 밖의 사람들. 치외법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법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로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삶의 가치가 다른 거죠. 선봉대에 쓰고 뒤에 남아서 상 받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서 세상의 예를 가지고 조문을 하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장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상호나 맹자반이나 자검장이 같이 벗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지만 공자가 자공을 보내서 조문하게 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자를 통해서 장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장자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야흐로 조물자와 벗이 되어 천지 사이에 논일고 그리고 저들은 생을 쓸데없이 붙어있는 사마귀 정도로 생각한다. 군더더기다. 삶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종기가 터지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 그 같은 사람들이 또 어찌 사생과 선우의 소재를 알려고 하겠는가? 다른 사람 사물을 빌려서 한 몸에 의탁하여 간과 담을 잊어버리며 귀와 눈의 감각을 없애서 생과 사를 되풀이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다. 무심히 띠끌과 때에 오염된 세속 밖에서 이리저리 논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소요하니 저들이 또 어찌 번거롭게 세속의 예를 갖추어 중인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하겠는가?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거든요. 중인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하겠는가? 남보기 좋으라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에드가 드가라고 발레리나 발레 하는 사람들 그림 많이 그랬잖아요. 드가. 근데 발레하는 사람 그림은 많이 그렸는데 그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평생 혼자 살았고요. 왜 결혼 안 했냐 그러니까 발레리나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화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드가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도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와 이제 동급의 또는 어차피 인상주의 화가들이라고 하는 게 전부 낙선작이었잖아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 당시에 그림을 내놨을 때 출품을 하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앙대팡탕전에 나갔죠. 앙대팡탕전에. 낙선작 전시회거든요. 거기에 당대의 최고의 그림들이 거기에 낙선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또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아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만큼 빠진 그게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최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건 확실한 거죠. 고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살았을 때 팔린 그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요게 마지막 공자가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장자 얘기인데 중인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른다? 누구 보라고? 세상 사람들 보라고?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의 본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애도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죠. 애도하는 방법은 다양한 건데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인가 하고는 그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면 공자가 그런 이야기가 통할 사람 같으니까 장자가 불러서 주인공으로 삼은 거죠. 공자의 요소 중에 아까 얘기한 밟은 망식이나 낙이망우나 이게 없다면 이런 거는 뭐 육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에 교조화되어 있는 유학을 가지고 공자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만 보는 거죠. 예, 그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이에요. 결국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없다. 단지 올바른 도리를 따를 뿐이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도리를 실천한다. 이것도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진 않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하면 뭐가 생길까? 부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위기작은 아니니까. 송나라 때 정의가 얘기한 건 제가 소개를 이미 해드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학문을 하면 결국 남도 이루어지지만 성물이 되지만 남도 이루어지지만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하면 끝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인물들은 공자가 군자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